야쿠자, 일본의 무법자들이죠. 그들도 인간이기에 조직과 사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야쿠자 세계에도 규칙이 존재하는데 이를 인이라고 부릅니다. 밑바닥 인생에 그들도 반드시 지킨다는 최소한의 도리인데요. 부목격인 오야붕에게 충성하고 형제와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법자 사회의 무법자 말이죠. 오늘 주인공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망나니로 꼽히는 인물이에요. 최근에 미친개, 광견이 별명인 사람을 2명이나 소개해드렸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보고 난 뒤엔 이전 인물들은 그저 가짜 광기로 보일 정도입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을 거두어준 부모와 형제를 베어버리고 세상 모두를 적으로 돌린 야쿠자, 이시카와 리키오의 이야기입니다. 이시카와 리키오는 1926년 이바라키현 미토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슬픔에 잠겨 항상 울기만 하는 아이였다고 하죠.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외동아들에게 사랑을 주기는커녕 기본적인 배려나 예절조차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시카와는 머리가 좋고 싸움도 잘해 친구들 사이에서 늘 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때 주먹에서 나오는 작은 권력에 취해 야쿠자 세계를 동경하게 되었죠. 성장하면서 새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지자 이시카와는 가출해 도쿄로 상경했습니다. 신주쿠역 근처에서 싸움을 일삼으며 방황하던 그는 지역 야쿠자 와다 카오루의 눈에 띄어 그에게 거두어졌습니다. 와다구미의 조직원이 되었죠. 이때 겨우 16살의 나이였어요. 이시카와는 유년 시절 받지 못했던 사랑과 돌봄을 의제적 가족관계로 구성된 야쿠자 세계에서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물론 많이 왜곡된 형태의 사랑이었지만요. 그는 조직의 애정에 보답하고자 항상 의욕적으로 공을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1943년 이시카와는 오야붕 와다를 비방하던 한 야쿠자를 공격해 하코다테 소년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듬해 8월 출소한 그는 오야붕의 명예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자신의 구역과 부하를 거느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시카와는 와다 오야붕을 깊이 존경했고 그 역시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형님이 되었죠. 태평양전쟁 기간 도쿄의 주요역 주변에는 공습으로 인한 화재와 혼잡을 막기 위해 피난 공터가 형성되었습니다. 일본의 패망 후 이 공터들의 암시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주쿠는 처음으로 조직적인 암시장이 형성된 곳으로 종전 5일째의 첫 장이 열렸습니다. 이시카와가 모시는 와다 카오루는 초기 암시장에 뛰어든 두목 중 한 명으로 불법이었지만 경찰과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당당히 장사했어요. 이런 암시장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와다구미 행동대장 이시카와의 폭력성도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패망 이후 기세가 등등해진 외국계 조직을 공격하며 처음엔 자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점차 같은 일본 조직과도 충돌하면서 나쁜 평판을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와다구미 구성원들과도 자주 다투었죠. 끝없는 폭력으로 이시카와의 정신은 점차 피폐해졌습니다. 그는 심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을 의심하고 과격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 때문에 동맹 조직과 전쟁까지 여러 번 벌어질 뻔했어요. 지나친 폭력성에 질려 와다구미 내부에서도 점차 이시카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중 이시카와가 한 도박판에서 또다시 난동을 일으키는데요. 이시카와의 성격을 잘 아는 도박 주최자는 그를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이시카와는 과민 반응하며 주최자에게 과격한 보복을 가했습니다. 문제는 그 주최자가 바로 이시카와가 모시는 와다 오야붕의 형님뻘인 사람이라는 점이었어요. 와다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이시카와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맞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시카와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오야붕을 향한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1946년 10월 이시카와는 오야붕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며 와다구미 사무소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도망쳤습니다. 당연히 조직원들이 그를 추격했는데 이시카와는 이를 오야붕이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으로 해석하고 와다의 집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그는 당황하는 오야붕을 향해 날카로운 일본도를 휘둘렀고 곧바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놀라 황급히 탈환했어요. 필사적으로 저항한 와다 카오루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이때 부상으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니, 어질고 의로운 것, 야쿠자들이 가장 중요시한다는 덕목인데요.
물론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인의를 지닌 사람들은 아닐 테고 보통 야쿠자 세계의 예절 혹은 규율을 인의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법률을 밥 먹듯이 여기는 그들조차 반드시 지키는 야쿠자 세계의 헌법 같은 것이죠. 그중 가장 중요한 인의는 오야붕, 꼬붕,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야쿠자 조직에서 부모 역할인 오야붕의 말은 절대적이며 이를 거역하거나 배신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시카와는 배신을 넘어 부모를 직접 빼었으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와다구미 조직원 전원이 페류나 이시카와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카와는 아내의 도움으로 겨우 도피를 이어갔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 잠을 잘 때도 권총을 손에 묻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목숨만이라도 구하기 위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후추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리라 믿었던 형무소도 전혀 안전하지 않았어요. 수감자 중에는 이시카와와 같은 야쿠자가 많았는데 그가 인의를 어긴 페루나라는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와다구미 소속이 아니더라도 그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봤고 그는 자주 린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도 덜어 있었죠. 이시카와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모두를 의심하며 아무에게나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시카와는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 형기를 다 채우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출소 동시에 야쿠자 사회의 처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음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지만 살인을 방치할 수 없었던 경찰과 형무소 관계자들은 야쿠자 거물들과 협의해 이시카와의 목숨을 살려두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대신 10년간 도쿄 지역에서 추방한다는 다소 온정적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사카로 건너간 이시카와는 가게 점원으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려고 시도했지만 그 성격에 그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쿄에서 추방된 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10년 추방 처분을 어기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약물에 잔뜩 중독된 채 말이죠. 이시카와는 어린 시절 의형제를 맺었던 이마이 코우자부로를 찾아갔습니다. 이마이 코우자부로는 이마이구미라는 조직을 이끌며 번듯한 도박장을 운영하는 야쿠자였습니다. 이마이는 형제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이시카와를 숨겨주고 갖은 고충을 들어주며 식사와 거처까지 제공했어요.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이시카와는 돈도 없으면서 이마이의 도박장에서 노름을 지겼습니다. 이기면 그대로 돈을 챙기고 지면 형제의 이름을 팔아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마이는 이시카와를 숨겨주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입장이었는데 그가 말썽까지 부리자 무척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마이는 이시카와에게 얌전히 굴지 않으면 나도 도리가 없다 말하며 조심스럽게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이시카와는 격하게 반응해 너 이 자식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었냐 라고 쏘아붙였죠. 분노를 참지 못한 이시카와는 이마이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 이마이의 아내가 말려 겨우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이시카와는 이마이의 부하들이 몰려오기 전에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이마이는 이런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발붙일 곳 없는 이시카와가 얌전히 도쿄를 떠날 거라 믿었죠. 그러나 이시카와는 지독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비호해준 형제가 와다구미에 모든 일을 밀고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시카와는 이마이의 집으로 침입해 아직 치료 중이던 형제를 권총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마이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의 아내도 중상을 입었어요. 이제 공권력과 지하 권력 모두 이시카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법을 어겼으면 물론 야쿠자 세계의 룰까지 완전히 깨버린 이시카와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죠. 곧 그의 은신처가 밝혀졌고 경찰과 이마이구미, 와다구미 조직원들이 합심해 그곳을 포위했습니다. 이시카와는 먼저 총을 쏘며 저항했어요. 경찰 측에선 대응 사격했고 무기가 없는 야쿠자들은 돌까지 던져가며 진압을 도왔습니다. 순식간에 총알을 모두 써버린 이시카와는 넋이 나가 총알이 떨어졌어 라고 외친 후 할복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하고 제압당해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이시카와는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시카와가 수감되고 다음 해인 1951년 1월 24일 그의 아내 케이코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시카와에게 강제로 범해져 아내가 되었고
남편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소에서 일하는 등 몹시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두 사람의 혼인신고서가 구청에 제출되었죠. 아내의 비보를 들은 이시카와는 꼴에 충격을 받았는지 금방 쇠약해져 폐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감옥 생활을 견디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가석방되었죠. 이후에도 마약 밀매업자를 협박하고 공격해 돈을 뜯어내며 막장의 인생을 이어갑니다. 이 협박을 견디지 못한 밀매업자가 이시카와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와다구미에 알렸습니다. 와다구미에선 조직원들을 보내 이시카와를 끝장내고 지독한 악연을 끝내기로 결정했어요. 이시카와는 습격자들이 휘두른 칼에 여러 번 맞고 빈사 상태에 빠졌지만 어찌나 끈질긴 목숨인지 이번에도 살아남아 치료를 받고 다시 후추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1956년 1월 24일 이시카와는 아내의 기일에 이불을 말린다는 구실로 형무소 옥상에 올라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30살의 나이였죠. 일설에 따르면 이시카와는 출소 후 와다구미를 향한 복수를 꿈꿨으나 병으로 쇠약해진 몸 때문에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삶을 포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톡방에 남긴 유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가 30년의 바보짓거리. 이시카와는 생전 자신의 삶을 풍선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터질 때까지 끝없이 올라가다 결국엔 마지막 체포 전 이시카와는 자기 죽음을 예견한 듯 미리 묘비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시카와 리키오 자신의 이름, 그리고 자신이 죽인 의형제 이마이 코자부로의 이름과 기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측면에는 인이라는 두 글자가 각인되어 있었죠. 인이와는 가장 거리가 먼 남자인 그가 왜 그런 글자를 새겼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와다 카오르는 이시카와를 파문한 이후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불효자식이라며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이시카와의 파멸적인 삶은 여러 차례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카사쿠 킨지 감독의 이니의 무덤은 야쿠자 영화 중에서도 손꼽히는 작품으로 고평가받았고, 크로우즈 제로로 유명한 미케 타카시 감독이 신 이니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2002년 리메이크까지 했죠. 촬영을 앞두고 영화 관계자들은 이시카와 리키오의 무덤을 찾아 참배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이시카와의 기일이 되면 소수의 사람이 묘비를 찾아와 그를 기린다고 해요. 감정과 욕망에 휩쓸려 폭주하다 자멸해버린 이시카와 리키오의 삶은 오늘날에도 가장 훌륭한 반면교사로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있는데요. 귀여운 외모와 가녀린 체구, 거기에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까지 겉으로는 전혀 위험한 기운을 내비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니시 마사히로, 폭력단 전쟁으로 유명한 히로시마현 구레시 출신 야쿠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다고 알려진 인물이죠. 많은 사람이 이 베이비 페이스에 속아 피를 봤어요. 정해진 룰이 없는 길거리 싸움, 심지어 칼질과 총격이 난무하는 곳에선 단순한 체급, 완력보다 두둑한 담력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 오오니시 마사히로가 특출난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뽑으면 찔렀고 총을 꺼내면 쐈습니다. 일이 터지면 반드시 피를 봤어요. 망설임과 뒷일 생각 따윈 전혀 없었죠. 이런 유별난 폭력성으로 20년 넘게 이어지는 히로시마 구레 야쿠자 전쟁의 도화선이 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당시 전쟁을 다룬 영화에는 오니시를 모델로 한 캐릭터가 반드시 등장하죠. 어째서 이런 찐득한 인상의 형님들이 배역을 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1923년 히로시마현 구레시, 오니시 마사히로는 부유한 상인 집안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이름난 미인이었고 오니시는 그녀에게서 아름다운 용모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는 해군에 납품하는 잡화점을 운영하며 많은 돈을 벌어들였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25년 오니시가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났고, 같은 해 아버지가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오오니시는 할머니 손에 길러졌는데, 할머니는 부모님 없이 자란 오오니시를 가엾게 여겨 금지 5겹으로 길렀습니다. 오오니시는 버릇없는 악동으로 성장하게 되죠. 1935년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재혼한 어머니에게 거두어졌습니다. 새 가족과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은 오오니시의 복잡한 가정사를 놀려댔고 오오니시는 여지없이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새아버지에게 배운 주먹질이었죠. 새아버지는 뒷세계에 몸담고 있는 작자였어요. 그의 가르침은 오오니시의 폭력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오니시에게도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색채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매년 그림 대회에 자기 작품을 출품해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그림만 그렸죠. 소학교 고등과에 진급했을 때 오오니시는 여전히 글을 읽고 쓰는 법을 익히지 못했는데요. 교과서에 낙서만 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교사가 말을 건넸습니다. 오오니시, 너는 페인트공이 되려는 거니? 오오니시는 손을 멈추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사는 말을 이어갔죠. 페인트공도 글은 써야 할 텐데 너는 무리겠지. 정신병원에서 그림 선생님이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오니시는 문진을 들고 교사를 무자비하게 구타했어요. 오오니시의 친아버지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 사망했습니다. 그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교사는 전치 3개월 진단을 받았고 오오니시는 즉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자란 친형은 우등생으로 성장했습니다. 마냥 환경 탓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가혹한 환경과 주변의 괄시는 오오니시의 잔혹한 삶에 분명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퇴학 후 오오니시는 새아버지의 소개로 금속 가공 노동자 조직인 무카이구미에 들어가 철골 접합인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도 수많은 폭력 사건을 일으켰죠. 카시메라고 불리는 철골 접합인부는 보통 4인 1조로 일했으며 한 명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끈끈한 결속력을 자랑했습니다. 싸움이 붙으면 4명 모두가 달려들었죠. 실제 이런 거친 노동 조직이 야쿠자 조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오니시는 그 중에서도 유독 폭력적이었어요. 무카이구미가 경쟁 조직과 다툼을 벌였을 때 오오니시는 조직 수장과 함께 화해 협상에 동석했습니다. 화해를 논하는 자리에서 오오니시는 대뜸 권총을 꺼내나 분위기를 순식간에 경색시켰습니다. 이런 충돌에 이골이 난 베테랑 노동자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수장의 불호령에 권총을 집어넣었지만 오오니시는 여러 의미에서 업계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오오니시는 고된 노동의 피로를 주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풀었습니다. 그는 아직 16살이었고 또래보다 앳된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해군 정복을 입은 한 군인이 어린 놈이 무슨 술을 마시냐며 오오니시를 꾸짖었어요. 오오니시는 의외로 대들지 않고 다른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가 도망친 줄 안 군인은 오오니시가 마시던 술잔을 자기 테이블로 가져와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오오니시가 군인의 옆구리를 칼로 찔렀어요. 근처 식당에서 사시미 칼을 가져온 것이었죠. 오오니시는 칼침을 맞고 쓰러진 군인의 귀를 잘라냈습니다. 광기 그 자체였어요. 이 사건으로 오오니시의 이름은 구레시 전체로 퍼져나갔고 아무도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유망한 야쿠자 인재로 떠오르게 되었죠. 당시 구레시는 건축가 조선붐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야쿠자 조직도 급성장했어요. 오오니시를 원하는 조직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는 여러 야쿠자와 술잔을 주고받으며 야쿠자 명부에도 이름을 올렸으나 태평양 전쟁이 발발, 군에 자진 입대하면서 뒷세계 대비가 늦춰졌습니다. 전쟁은 이 양말을 더욱 단련시켰어요. 그가 중국 전선에서 수십 명의 적병을 살해했다거나 동료들 대신 포로 처형을 도맡아 했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훗날 이에 관해 묻는 질문들에 오오니시는 아무런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인을 정당화하는 전쟁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오니시의 폭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1946년 3월, 오오니시 마사히로는 전쟁에서 복귀해 구레시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구레 지하세계의 기존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때 여러 군소 세력을 통합하고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조직이 츠치오카 구미인데요. 전쟁 전부터 두목 츠치오카 히로시와 친분이 있던 오오니시는 복귀 후 바로 츠치오카 구미에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껏 쌓아온 흉악성을 마음껏 발휘했죠. 그는 타인과 자신의 목숨 모두 가볍게 여겼습니다. 말로 끝낼 수 있는 일, 단순한 위협으로도 충분한 문제에도 무조건 피를 봤어요. 같은 츠치오카 구미 조직원들도 그의 잔혹함에 공포를 느꼈죠. 오오니시는 금방 츠치오카 구미 최전방 지휘관이 되었고 2인자 위치인 와카가시라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츠치오카 구미가 구레시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에 격렬히 대항하는 두 조직이 있었는데요. 쿠와하라 구미와 그 밑에서 행동부대 역할을 하는 코하라 구미입니다.
치치오카 구미는 이들이 성장하기 전에 싹을 밟아버리겠다며 선제 공격에 나섰고 역시나 오오니시 마사히로가 선봉에 섰습니다. 1946년 8월 14일 밤 구레시에선 전후 첫 봉오도리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치치오카 구미는 쿠와하라 구미 수장 쿠와하라 히데오와 쿠와하라 구미 수장 쿠와하라 카오루가 축제 현장에 등장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오오니시는 축제의 소란 속으로 뛰어들어 두 명의 적장을 집요하게 찾아다녔어요. 이를 눈치챈 쿠와하라 히데오는 재빨리 현장에서 벗어났지만 미처 도망치지 못한 쿠와하라 카오루는 살기를 가득 머금은 오오니시와 마주쳤습니다. 쿠와하라 역시 명색이 야쿠자였기 때문에 이미 마주친 이상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호기로운 기세로 덤벼들었어요. 오오니시는 덤벼드는 쿠와하라의 한 손을 일본도로 가볍게 잘라냈습니다. 쿠와하라를 구출하러 온 부하의 손마저 잘라냈죠. 이 봉오도리 사건이 영화 인이 없는 전쟁으로 유명한 히로시마 구레 야쿠자 전쟁의 전초전입니다. 사람들은 오오니시가 아기천사 캐릭터 큐피 같은 얼굴에 악마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며 악마의 큐피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악명을 떨치던 오오니시 마사히로는 1947년 구레시의 대오야붕 쿠보 케니치가 주최한 행사에 치치오카 조장 대신 참석하는데요. 그런데 참석 명단에서 치치오카 구미의 이름이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발견한 오오니시는 한참 선배인 쿠보 케니치에게 독서를 내뱉으며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벙쪄있는 참석자들을 노려보며 그들을 향해 화로를 들어 던졌습니다. 재가 흩날리는 가운데 아무도 오오니시에게 맞서지 못했어요. 이를 지켜보던 쿠보 케니치는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절실히 느끼고 은퇴를 결심. 몇 달 뒤 선거에 출마해 구레시 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이후 수많은 폭력,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오오니시는 감방에서 영화 인이 없는 전쟁의 진짜 주인공 미노 코조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둘은 이미 거리 싸움에서 몇 번 마주치며 서로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수감 생활 중 마음이 맞은 둘은 서로의 피를 나눠 마시며 오오니시가 형, 미노가 동생으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야쿠자 명적의 이름이 없던 미노 코조는 오오니시의 소개로 야마무라 구미라는 조직에 입단하게 되죠. 오오니시는 지루한 구치소 생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평소 병약했던 친형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자 탈옥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전후 혼란기 일본의 구치소 수감 인원은 포화 상태였습니다. 치료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죠. 이러한 여건 때문에 심한 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친 수감자는 치료를 위해 석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허술한 규정을 알아챈 오오니시는 숨겨온 면도날로 자기 배를 과감히 갈라 큰 상처를 냈습니다. 그는 바로 풀려났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오니시 마사히로가 거리로 돌아왔을 때 그가 속한 치치오카 구미는 여전히 구레시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신흥 세력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야마무라 타츠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결성된 야마무라 구미가 미군의 목자를 납품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마무라 타츠오가 인이 없는 전쟁의 주요 빌런 야마모리의 모델이에요. 처음 두 조직은 동업하기도 했지만 곧 다양한 사업 이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무라는 치치오카 구미에 반대하는 조직을 모아 연합을 구성하기도 했지만 아직 역부족이었어요. 특히 악마의 큐피 오오니시 마사히로와 정면 대결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권모술수에 능했던 야마무라는 아예 오오니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오오니시와 치치오카 사이에 작은 트러블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만두면 금방 봉합될 문제였죠. 야마무라는 이 빈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오오니시와 만나 용숭이 대접하고 안전한 거처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으로 오오니시가 실력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극했고 치치오카에 대한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오오니시는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결국 한편이 된 둘은 치치오카 히로시 암살 계획까지 공모합니다. 야마무라는 암살 실행을 오오니시에게 맡겼습니다.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스카우트했으니까요. 하지만 오오니시의 의형제인 미노 코조가 이를 가로막고 자신이 암살을 실행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형님이 과거 모셨던 오야붕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였어요. 야마무라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미노 코조 역시 오오니시 못지않게 깡따고 있는 인물이었고 어쨌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죠. 오오니시는 자신의 마우저 HSC 권총을 미노에게 건네며 건투를 빌었습니다.
1949년 9월 27일 미노 코조는 히로시마 엔코바시 근처 노상에서 치치오카 히로시를 권총으로 습격했습니다. 총탄은 치치오카에게 정확히 명중했지만 급소를 모두 피해갔습니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 치치오카는 금방 정신을 차렸어요. 야마무라 타츠오는 암살 시도가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미노 코조가 있는 은신초로 찾아가 실패를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암살 재출격을 지시했죠. 그러나 경찰의 관심이 치치오카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정신을 차린 치치오카 히로시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미노 녀석이 사용한 권총은 오니시의 것이다. 마오조 HSC는 오니시가 예전부터 줄곧 자랑하고 다녔던 권총이었어요. 그의 배신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죠.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구레시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야마무라 타츠오는 사태의 수습과 위장 화해를 위해 미노 코조를 파문하고 경찰에 자수시켰습니다. 꼬리를 확실히 잘라냈죠. 또 불화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오니시를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오니시는 자신과 미노가 이용당했음을 깨달았어요. 어딜 가나 배신자 혹은 프락치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리에 빠진 그는 도박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1949년 11월 26일 오니시는 후쿠야마 경마장에서 한 경마기수와 승부조작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을 일으킵니다. 보석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경찰은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오니시 마사히로에 대한 지명 수배를 발령했습니다. 야마무라구미에선 어쨌든 구성원인 오니시의 도피를 도왔지만 자주 돌발 행동을 벌이는 그를 조만간 손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어요. 1950년 1월 4일 오니시는 아내와 함께 도피 생활 중 구레시 혼돌이 상점가를 걷다가 3명의 술 취한 건설인부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중 대장격으로 보이는 인물이 오니시의 아내를 희롱했어요. 오니시는 발끈했지만 자신이 수배받고 있음을 깨닫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비가 붙은 상대의 이름이 오니시 테루키치였어요. 성이 같다는 이유로 가끔 악마의 큐피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테루키치는 물러나는 마사히로를 향해 "어이, 내가 악마의 큐피 오니시다" 라며 도발했습니다. 여기서 스위치가 올라갔어요. 오니시는 아내의 만류로 은신처에 돌아갔지만 몇 남지 않은 부하들에게 가짜 큐피의 소재를 알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경 오니시 마사히로는 구레시의 한 신사에서 오니시 테루키치를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 큐피뿐만 아니라 진짜 큐피의 운명까지 나락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수배 상황에서도 계속 날뛰는 오니시의 모습에 구레시 경찰은 조직 위신을 걸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던 1월 17일 밤 구레 경찰서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니시 마사히로는 히가시 시카타초의 야마무라구미 관계자 집에 숨어있다. 내일 새벽 대학생으로 변장해 간사이 지역으로 도망칠 예정이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정보였죠. 다음날 오전 1시 30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구레시 경찰관 40명이 제보에 나온 야마무라구미 관계자 자택을 포위했습니다. 오전 3시 경찰병력은 자택을 급습하여 오니시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내를 얼추 수색했지만 오니시는 보이지 않았죠. 그중 한 경관이 집안 여성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수상하게 솟아오른 이불을 발견했습니다. 이불을 들추자 그 안에 숨어있던 오니시가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는 경찰 2명을 살해하고 창문으로 달아나려 시도했습니다. 무사히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찰 지휘관은 즉시 사살을 명령. 경찰의 집중 사격으로 오니시는 심장에 총알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27살이었어요. 오니시의 소재를 누가 밀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후 오니시의 친모가 야마무라 타츠오를 들쑤셔 막대한 보상금을 얻어냈다는 사실은 전해지고 있죠. 오니시 마사히로의 죽음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히로시마와 구레의 거리에선 야쿠자들의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칼과 폭탄,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했죠. 오니시 마사히로는 이 폭력의 세계에 가장 걸맞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 작품에서 다소 낭만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무모해 보이는 야쿠자 조직의 폭력 행위도 뒷일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계산하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오니시는 순간의 판단과 감정에만 의존했어요. 한마디로 전혀 대책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칼날이 얼마나 날카롭든 적당한 칼집이 없다면 사용 후에는 골칫거리에 불과합니다. 이 비정한 세계에서 오니시는 그렇게 몇 번 쓰고 버리는 칼날에 불과했습니다.
야쿠자 세계에는 테포다마라는 은어가 있습니다. 철포에 쓰는 구슬, 즉 총알을 의미하죠. 이 단어는 적진에 뛰어들어 상대를 도발하거나 살해한 후 버려지는 소모품 같은 조직원을 가리킵니다.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총알바지와 비슷한 개념이죠. 오늘 소개할 인물은 전설의 테포다마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전설과 테포다마,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딱 맞는 별명인데요. 요자쿠라 긴지, 흉포한 성격의 망나니 같은 행동과 술, 여자, 노름, 약물까지 막장의 정석인 인물입니다. 그의 막장 인생은 영화로도 여러 차례 그려졌죠. 최후는 너무나도 비극적이어서 야쿠자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문신을 새기는 것도 금기시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자쿠라 긴지의 전설은 그가 죽고 난 뒤에서야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의 전설은 절대 아니었죠. 오늘은 야쿠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총알바지 요자쿠라 긴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명은 히라오 쿠니히토. 그는 일본 큐슈섬 오이타현, 온천으로 유명한 요시 출신으로 온몸에 반벚꽃이 만발한 문신으로 요자쿠라 긴지라는 이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29년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불량배로 활동하던 그는 이시이 이치로라는 사람을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이들은 베푸시에 거점을 두고 이시이구미라는 야쿠자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1957년 봄, 이시이구미는 베푸 온천관광산업 박람회 사업권을 두고 지역 전통 야쿠자 조직 이다구미와 대립하게 되는데요. 이다구미의 조장 이다 에이사쿠는 베푸시 의원까지 지낼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지역 경찰 또한 이다구미의 우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기반이 약했던 신흥 조직 이시이구미는 결국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바로 고베의 거대 조직 야마구치구미였죠. 야마구치구미는 베푸시 관광이권에 눈독을 들였고 이곳을 발판으로 큐슈섬 전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시구미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이후 전쟁은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1957년 3월 27일 온천 박람회장에서 이시이 이치로 조장이 이다구미 조직원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4월 2일 이다 조장 휘하에 베푸시 의원 홀이라는 인물이 이시구미 조직원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월 8일에는 이시구미 조직원 7명이 이다 조장의 자택을 총기로 무차별 난사하기까지 했죠. 요자쿠라 긴지, 히라오 쿠니히토는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운 이시이구미의 히트맨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며 떼지어 다니는 일을 싫어했고 혼자서 살인을 수행하며 독고다이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여자를 안을 때조차 권총을 손에서 놓지 않는 광기의 히트맨이었다고 하죠. 야마구치구미의 지원군이 대거 베푸에 상륙하면서 전쟁은 격화되었고 이다구미는 이에 맞서 야마구치구미의 라이벌 조직인 혼다카이를 끌어들였습니다. 전쟁은 대리전으로 변모했고 400명의 폭력단원이 뒤엉켜 싸우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결국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후쿠오카의 원로 야쿠자 오노 유키치의 중재로 화해가 이루어졌죠.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이시이 조장과 이다 조장은 살인미수죄로 체포되었고 둘 중 더 큰 피해를 보는 이다구미는 얼마 가지 않아 해산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 베푸 전쟁은 일본 형법에 흉기준비 집합제가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집합했을 때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전국적인 화재를 불러일으킨 이 전쟁에서 여러 건의 잔혹범죄를 저지른 히라오 쿠니히토는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야마구치구미 고위 간부들은 히라오를 직접 보호해 주었는데요. 그에게서 특별한 쓸모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베푸 전쟁에서 협력한 이후 이시이구미는 야마구치구미 산하로 편입되었고 이로써 야마구치구미는 큐슈 진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히라오는 항만하역 반장이라는 위장 신분으로 고베에 숨어들었지만 당연히 정상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활락가를 돌아다니고 도박장에서 아침까지 놀다 해가 뜨면 잠들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 늘 지니고 다니는 권총으로 공갈을 벌여 도박 자금을 마련하곤 했죠. 1960년 야마구치구미는 오사카 진출을 위해 한국계 조직 메이유카이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야마구치구미에 크게 빚진 히라오 쿠니히토도 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그는 오사카에서도 수많은 잔혹범죄를 저질렀고 재차 오사카부 경찰로부터 상해 및 총도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간부들은 상해를 통해 히라오를 다시 큐슈로 돌려보내는데요. 그에게 아직 이용가치가 남아있다는 판단이었죠. 1961년 10월 히라오 쿠니토가 후쿠오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야마구치구미 사나조 직장 이즈 켄지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히라오는 후쿠오카에서도 결코 얌전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카타의 스미요시 일가 사나도 박장에 나타나는데요. 참고로 이 스미요시 일가는 도쿄의 스미요시카이와는 별개의 후쿠오카 토박이 조직입니다. 히라오는 여기서 금전 문제로 말썽을 일으켰고 도박 주체자인 스미요시 일가 소속 야쿠자 미야모토를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끼고 다니던 두정의 권총으로 위협 사격을 가한 후 자리에서 벗어났죠. 폭행당한 미야모토는 곧바로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윗선에서는 히라오가 야마구치구미의 테포다마라는 이유로 보복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히라오가 일부러 말썽을 일으켜 야마구치구미의 후쿠오카 진출 명분을 만들려 한다고 본 것이죠. 당시를 경험한 큐슈 야쿠자들은 히라오가 이미 자기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사람이었죠. 미야모토와 그의 부하들은 분을 사귀며 히라오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히라오를 보호해주고 있는 이즈 켄지 조장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즈는 히라오에게 즉시 후쿠오카를 떠나라고 충고했지만 히라오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후쿠오카에 머무르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난 1962년 1월 16일 요자쿠라 긴지, 히라오 쿠니토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4발의 총알을 맞아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그저 말단 테포다마가 망나니처럼 행동하다가 살해된 사건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상황은 예상 밖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히라오의 사망 소식은 그의 직속 형님인 베프의 이시이 이치로에게 전달되었고 이시이는 곧바로 조직원들을 데리고 후쿠오카로 향했습니다. 얼마 뒤 가장 윗선인 야마구치구미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에게도 이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비록 히라오는 말단 테포다마였지만 다오카는 휘하 간부들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부두목 지미치 유키오와 간부 야마모토 히로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후쿠오카로 향했죠. 당연히 가장 먼저 의심받은 인물은 도박장에서 히라오에게 폭행당한 스미요시 일가 소속 미야모토였습니다. 마침 스미요시 일가 산하조직과 동맹조직들은 후쿠오카 내 야마구치구미 계열 조직들과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큐슈의 야쿠자가 외부 세력인 야마구치구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반발이 그 이유였죠. 이에 야마구치구미 계열 조직장들은 스미요시 일가 계열 조직들이 선전포고의 의미로 히라오를 살해했으리라 추정했고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야마구치구미 조사단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야마구치구미 수장 다오카 카즈오는 바로 전쟁자금 조달을 명령했습니다. 실행범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야마구치구미의 진짜 목적은 말단 테포다마의 복수가 아닌 규슈섬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1962년 2월 6일 중립조직들이 중재를 위해 협상 자리를 마련했지만 야마구치구미 측 인사들은 무조건적인 화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은 금방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큐슈의 스미요시 일가와 전국구 야마구치구미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시 야마구치구미 서열 3, 4위에 해당하는 인물 야마모토 케니치가 현지 지휘를 맡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월 7일 야마구치구미 병력 250명은 히라오 쿠니토의 장례식 참석을 명목으로 고베, 아카시, 히메시 등지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후쿠오카 하카타로 향했습니다. 훗날 야마구치구미 4대 조장이 되는 타케나카 마사이사 역시 이때 행동대장으로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전했죠. 이런 야마구치구미의 움직임을 감지한 후쿠오카 현경은 8일 새벽 258명의 경찰을 동원해 하카타역 앞에서 검문 체제를 갖추고 조직원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휘관 야마모토 케니치는 현경의 검문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일부 조직원에게 무기를 모두 넘겨준 뒤 전역에서 하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8일 오전 7시 하카타역에서 하차한 야마구치구미 조직원들은 검문을 무사히 통과한 후 몇 개조로 나뉘어 나카스의 여관에서 대기했습니다. 야마모토 케니치는 지역 산하 조직장들과 작전을 논의한 끝에
당일 오후 10시에 스미요시 일가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미요시 일가도 큐슈 전역에서 동맹을 모아 야마구치구미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공격 몇 시간 전 조심성이 부족했던 야마구치구미의 한 조직원이 권총 불법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확실한 명분을 얻게 된 후쿠오카 현경은 즉시 일제 검거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카스 전역이 갑작스럽게 정전되었고 이를 스미요시 일가의 습격으로 생각한 야마구치구미는 숨기고 있던 무기를 꺼내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정전은 변압기 결함으로 인한 우연이었는데 주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야마구치구미 조직원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후쿠오카 현경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오후 8시경 무장경찰 600여 명이 야마구치구미 조직원들이 묵고 있는 여관과 산하조직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야마모토 케니치를 포함한 야마구치구미 조직원들은 꼼짝없이 흉기 집합제로 검거되었죠. 행동대장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체포영장을 제시하라고 버텼지만 오랜 실랑이 끝에 9일 오전 1시 일부 부하들은 방면해주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혐의를 인정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이틀간 야마구치구미 조직원 86명이 체포되었고 총기 22정과 실탄 300여 발, 일본도 8자루를 포함한 무기가 압수되었습니다. 추후 19명이 더 검거되었죠. 야쿠자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전후 일본에서 수백 명의 야쿠자가 난투극을 벌인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전쟁이라면 얻을 이익보다 손해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요자쿠라 긴지의 죽음으로 촉발된 야마구치구미의 큐슈 침공 역시 동원된 조직원들의 원래 돈벌이나 중대한 범죄로 발생할 막대한 재판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전쟁 목적보다는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다라는 일종의 시위 행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야마구치구미와 스미요시 일가의 화해의식은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3월 15일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의 한 여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마구치구미는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후쿠오카에 확실한 영향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발단이 된 요자쿠라 긴지, 히라오 쿠니토의 살해 진범이 뒤늦게 밝혀지는데요. 히라오는 후쿠오카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탄광업자 마츠오카 후쿠이를 만났습니다. 몇 년 전 히라오는 돈이 필요했던 마츠오카에게 대부업자를 소개해 7천만엔을 빌릴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요. 후쿠오카에서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히라오는 이제 와서 알선 비용 700만엔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총을 들이밀고 협박하기에 마츠오카는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히라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마츠오카를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히라오가 사망하기 2주 전인 1962년 1월 1일에도 그는 마츠오카를 찾아가 100만엔을 요구했고 마츠오카는 50만엔을 지불한 후 나머지 50만엔은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츠오카는 이 50만엔을 들고 구루메시의 야쿠자 토리스구미 조장 토리스 신조를 찾아가 히라오의 살해를 의뢰했습니다. 토리스는 받은 돈 50만엔 중 5만엔을 조직원 오가와와 히라모토에게 건네주고 히라오 살해를 지시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요자쿠라 긴지를 살해한 진범이었죠. 큐슈 야쿠자와 야마구치구미 간 대립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야쿠자 세계에서 요자쿠라 문신은 화려하고 보기 좋은 문신으로 여겨졌으나 요자쿠라 긴지 사건 이후 불길한 상징으로 변했고 야쿠자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문신이 되었습니다. 당시 큐슈 출격 주역 중 한 명이었던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벚꽃만은 절대 넣으면 안 돼. 벚꽃은 금방 흩날려버리지. 요자쿠라 긴지처럼 일찍 죽게 될 거야. 야쿠자 거물로서는 드물게 문신을 넣지 않았던 타케나카는 훗날 야마구치구미 4대 조장 자리에 오르고 겨우 반년 만에 처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유와 내막이 어찌되었든 요자쿠라 긴지 사건을 통해 야마구치구미는 말단 조직원 한 명을 위해서라도 조직의 모든 힘을 동원한다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마른 몸은 장을 단자를 건드리면 야마구치구미 전체를 상대해야 한다. 이 강렬한 메시지는 야쿠자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고 야마구치구미가 전국으로 세력을 넓히고 수십 년간 일본 지하세계의 최강 조직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죠. 요자쿠라 긴지, 히라오 쿠니토는 야쿠자 역사상 가장 효과적으로 쓰인 소모품이었습니다.
1978년 7월 11일 오후 9시 일본 교토의 나이트클럽 베라미. 무대에서는 화려한 댄스쇼가 펼쳐지고 있었고 무대를 지켜보는 수많은 명사들 사이에는 일본 야쿠자 최고 거물 다오카 카즈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력 조직 야마구치 구미를 이끄는 수장으로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지하세계 인물이었죠. 신나는 댄스쇼가 막을 내리고 클럽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품속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 다오카에게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다오카의 목을 관통했고 클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혼란을 틈타 클럽을 빠져나갔죠. 이틀 후 경찰은 야마구치 구미의 적대 조직 대일본정의단 소속의 조직원 나루미 키요시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곧바로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루미는 이 경찰들에게 잡히길 바라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야마구치 구미는 일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범죄 조직이었고 이들은 오야붕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루미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잡힌다면 끔찍한 꼴을 당할 것이 분명했죠. 그렇게 나루미 키요시는 일본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나루미 키요시는 왜 다오카 카즈오의 목숨을 노렸을까요? 또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52년 나루미 키요시는 일본 오사카 니시나리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했고 형제가 좀 많았지만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죠. 초등학교 시절의 나루미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시절부터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잡히는 등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인쇄공장에서 일했으나 불과 2년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관두고 본가로 돌아와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도왔는데 어느 날 그는 한 찻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시비는 싸움으로 번졌고 서로 주먹을 주고받다가 상대가 사망하게 됩니다. 잠시 후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나루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로 나니와 소년원에 수감되었죠. 1년 반 뒤 출소한 나루미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이웃 여성과 사귀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부부는 집을 개조해 나루미 식당을 개업했지만 나루미는 도저히 장사를 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손님들과 싸우기 마련이었고 결국 장사가 잘 되지 않아 2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후 나루미는 도박에 빠졌는데 주로 대일본정의단이라는 야쿠자 조직이 운영하는 도박장을 드나들었습니다. 대일본정의단은 마츠다구미라는 지역 조직의 말단 산하단체였습니다. 나루미는 이 조직원들과 친해졌고 지하세계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왜인지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로 느껴졌어요. 그는 대일본정의단의 회장인 요시다 요시히로를 따라다니며 자신을 조직에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루미의 끈질긴 구애 끝에 요시다는 그를 조직에 받아주었죠. 이때 나루미는 등에 천녀 문신을 새기고 야쿠자가 되었습니다. 나루미는 막장으로 치닫던 자신을 거두어준 요시다 회장을 존경했고 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습니다. 더한 막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나루미가 조직에 가입하고 얼마 뒤 대일본정의단과 그 상위 조직인 마츠다구미는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975년 7월 26일 오사카 토요나카시의 찻집 주템에서 마츠다구미 계열의 하부 조직원들이 야마구치구미 계열의 조직원 3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야마구치구미 조직원들이 마츠다구미를 무시하며 그들이 운영한 도박장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주템 사건으로 촉발된 것이 오사카 전쟁입니다. 야마구치구미 상층부에선 이것이 말단 조직원끼리의 다툼이며 자신들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전쟁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향이 조직의 말단과 마츠다구미까지 전달되지 못했어요. 오사카에서 두 조직의 충돌이 시작되었고 마츠다구미의 산하단체인 대일본정의단도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나루미 키요시는 요시다 회장의 운전사가 되어 그를 가까이서 경호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점차 확대되어 고베에 있는 야마구치구미 본부에도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경찰의 관심이 집중되자 야마구치구미의 수장인 다오카 카즈오는 산하 조직들에 자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로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결코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6년 10월 3일 오사카 니온바시 상점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일본정의단의 회장 요시다 요시히로가 대기하고 있던 차의 문을 열고 타려한 순간 야마구치구미 조직원 2명이 그를 향해 3번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3발 모두 가슴에 맞았고 요시다는 15분 만에 숨지고 말았죠.
공교롭게도 그날 요시다를 존경하는 운전사 나루미 키요시는 얼마 전 사고로 인해 병가를 내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에 휘말리진 않았지만 자신을 거두어준 요시다 회장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루미는 요시다 회장의 화장한 유골 일부를 부적으로 챙기며 복수를 다짐했죠. 니폰바시 사건 이후 두 조직은 의외로 오랜 기간 동안 냉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거리는 잠잠했지만 요시다의 복수를 향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 복수의 총구는 요시다를 죽인 실행범들이 아닌 그보다 한참 위 야마구치구미 최고 지도자인 다오카 카즈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루미는 다오카 카즈오라는 인물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토의 유명 나이트클럽 베라미의 단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루미는 베라미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빌렸고 한 달여간 클럽을 오가며 타이밍을 엿봤습니다. 나루미가 저격을 결행하기 하루 전 그는 새하얀 옷을 입고 아내와 애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나루미는 특이한 여성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애인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각각의 사이에서 자식도 두었는데 애인이 임신했을 때 아내에게 출산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루미는 아내와 애인에게 자신의 암살 계획을 밝히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자식들을 애인의 집에 숨겨 그들의 안전을 도모했죠. 1978년 7월 11일 니폰바시 사건 1년 9개월이 지난 날 나루미 키요시에게는 복수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다오카 카즈오는 토에이 영화 촬영소를 방문한 후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베라미를 찾았습니다. 베라미는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찾는 곳으로 밤의 상공회의소라고도 불리우는 곳이었죠. 화려한 댄스쇼가 펼쳐지고 있는 동안 나루미는 클럽 한 구석에 앉아 다오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댄스쇼가 끝나자 나루미는 다오카의 테이블로 접근해 대각선 뒤 약 4m 거리에서 두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389경 총알 한 발이 다오카 카즈오의 목을 관통했고 튀어나온 유타는 근처의 무고한 의사 2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총격 소리에 클럽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소란을 틈타 나루미는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전철을 타고 택시를 무려 5번이나 갈아타며 오사카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대일본 정의단의 2대 회장이자 죽은 요시다 요시히로의 동생인 요시다 요시유키에게 암살에 성공했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몇 시간 뒤 TV에선 다오카 카즈오가 생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루미는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새로운 습격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할 리가 없었죠. 이미 다오카 카즈오는 경찰과 수많은 조직원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다오카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요시다 요시유키는 나루미에게 어서 몸을 숨기라고 말했죠. 다오카 카즈오는 총격에 목을 관통당했지만 총알이 급소를 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유탄에 맞은 무고한 의사들을 먼저 챙기라며 걱정하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노린 히트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를 노렸다는 것은 대단한 놈인데 자신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죽을 각오로 더 가까이 다가와 상대를 끝장낼 때까지 쐈어야지.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컵의 지문을 통해 범인이 나루미 키요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쫓기 시작했죠. 다오카 카즈오는 담담했지만 야마구치구미 조직 전체가 분노했습니다. 특히 조직의 2인자인 야마모토 케니치는 자신도 와병 중이었지만 병상을 뛰쳐나와 다오카 카즈오를 문병하고 전 조직원에게 나루미 키요시를 찾아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나루미가 경찰에 잡혀 감옥에 간다면 그 보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찰보다 먼저 그를 잡아야 했습니다. 일본의 공권력과 지하 권력이 모두 나루미를 쫓게 된 것이죠. 나루미는 같은 마츠다구미 계열 조직인 추세이카이 일원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암살에 실패해 도망다니는 몸이었지만 자신이 일본 제1의 오야붕을 저격했다는 사실에 굉장한 영웅심에 취해 있었죠. 그는 경찰의 자수에 목숨이라도 건지거나 최대한 몸을 숨기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애인을 만나기 위해 오사카를 오가거나 아내에게 틈만 나면 전화를 거는 등 조심성 없는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암살 미수 한 달 뒤인 8월 13일 오사카의 한 석간 신문엔 나루미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도전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도전의 대상은 다오카 카즈오였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오카 카즈오, 너는 아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느냐? 일본 제1이라면, 진정한 오야붕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한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대로 자신의 힘을 과신한다면 그 과신이 내 모든 것을 망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천벌이다.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경찰의 필적 감정 결과 이 도전장을 쓴 사람은 나루미 키요시가 맞았습니다. 도전장을 읽은 야마구치 구미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부두목 야마모토 케니치는 불같이 화를 내며 마츠다 구미와 대일본정의단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을 엄명했죠. 조직의 힘을 총동원해 전국 규모로 나루미 키요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나루미의 행적은 더 이상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9월 17일 고베시 근처의 로코산에서 테이프에 묶인 항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체 곳곳엔 심각한 고문의 흔적이 있었고 손가락은 지문 채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죠. 시신은 심하게 부패해 죽은 지 약 10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처음에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죠. 경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시신의 등에 있는 천녀 문신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나루미에게 문신을 새겨준 문신사가 이것이 자신이 새긴 문신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죠. 또한 시신이 지니고 있던 부적에서 나루미의 자녀 사진과 요시다 회장의 유골가루가 발견됐습니다. 나루미 키요시의 시신임이 명확해졌죠. 10월 8일 나루미를 숨겨준 것으로 알려진 추세이카이 조직원 5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자신들이 나루미 키요시를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서로 모순돼 있었고 실제 증거들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야쿠자 조직 간의 전쟁은 이권 다툼과 나름의 명분, 자존심을 걸고 벌어지지만 전쟁이 너무 확장되어 과도한 관심을 끌 경우 손해만 가중되기 때문에 서로 일정 수준의 체면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화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사카 전쟁 당시 야마구치 구미의 인원수는 12,000여 명에 달했고 마츠다 구미의 조직원 수는 많아야 500명에 불과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죠. 전쟁으로 두 조직을 통틀어 280명이 체포되었고 경찰과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마츠다 구미에게는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었으며 그들이 보호하고 있던 나루미 키요시는 눈엣 가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구미는 마츠다 구미를 거의 괴멸 상태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면을 챙긴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두 조직은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그 거래 대상은 나루미 키요시의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살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조직원들이 경찰에 자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루미 키요시 죽음 후 야마구치 구미 본부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배달되었는데 이것은 나루미 키요시가 잔혹한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영상을 본 다오카 카즈오는 좋아 라는 말을 남겼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야마구치 구미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인해 마츠다 구미는 조직원 7명이 목숨을 잃었고 조직의 사업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야쿠자 전쟁이 종결되는 경우 수타식이라는 화해의식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러나 1978년 11월 1일 야마구치 구미 집행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인 전쟁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마츠다 구미와는 화해할 가치조차 없으며 자신들이 완벽히 승리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죠. 이후 마츠다 구미도 종결 선언 오사카 부경에 제출해 오사카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베라미 사건 이후 다오카 카즈오는 베라미의 여주인과 직원들을 초대해 폐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을 포함한 폭력단 관계자들이 일체 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베라미는 그 뒤로도 여사장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번창했다고 합니다. 오사카 전쟁의 결과로 마츠다 구미는 조직의 약체화와 자금난에 시달리다 1983년 해산하게 됩니다. 산하있던 대일본정의단은 다른 조직 밑에 들어가 한동안 존속했지만 1990년 마찬가지로 해산하게 되죠. 야마구치 구미는 이 전쟁을 통해 시들해졌다고 평가되던 자신들의 영향력을 다시금 일본 전역에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야마구치 구미에 대한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었죠. 수장인 다오카 카즈오는 칩거에 들어가 공개적인 활동을 삼가게 되었고 전쟁을 지휘한 2인자 야마모토 케니치 역시 구속되어 지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통합하는 카리스마의 부재로 조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또 오사카 전쟁에서 활약한 신세대 야쿠자들과 기존의 9세대 사이에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1981년 다오카 카즈오가 세상을 떠난 이후 야마구치 구미는 후계 문제를 두고 내부 분열을 겪었고 또다시 5년 동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990년 1월 28일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나루미 키요시 살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나루미 키요시 살해 용의자들의 강금죄와 방조죄는 인정했으나 살인죄에 관해서는 증거가 모순되며 수사 과정이 부자연스럽고 수사관의 진술료도 조작에 의심이 있어서 수사 내용을 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1993년 나루미 키요시 살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진범이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